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박현주입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1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는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광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는 굉장히 약간의 이 청중들이 다양한 어떤 청중들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고등학생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중학생? 중학생은 역시 없습니다. 우리가 사춘기 학생들의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보면 중학생들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네, 감사합니다. 그럼 초등학생이 아닌 학생도 있나 봐요? 네, 더 어린 학생.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보호자, 어머님 또는 아버님도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어머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과학을 즐기셨나요? 자, 손. 감사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아니라는 또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자, 다시 갑니다. 우리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들, 과학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어머님, 아버님보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훨씬 더 과학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같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다니실 때 어쩌면 학창 시절에 과학을 별로 못 즐겼지만 자제분만은 과학을 즐겼으면 하는 희망 아니면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할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은 저는 화학교육 전공이지만 여러분께 아까 먼저 이지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가 얼만큼 중요한지 아니면 기후변화에 물질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도대체 과학이라는 기술이 과학이라는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는 왜 과학을 멀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싫어하셨고 별로 안 즐겨하셨던 어머님들께서도 혹시나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과학을 즐길 기회는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자제분과 같이 과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아마 제가 강의를 조금 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잘못은 뭐냐면 아톰입니다. 아톰은 화학에서 보면 원자라고도 합니다만은 저는 아톰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A to 1 million. 이건 뭐냐면 A라는 가장 조그만 것이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이게 과학의 힘입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과학을 가학이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초등학교는 굉장히 과학을 좋아하지만 그리고 과학을 좋아하는 고등학생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초등학교 5학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 과학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학을 즐기지 못하고 가학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가학이라는 의미는 나를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안 할 수는 없고 굉장히 괴롭힌다는 얘기 있는데 사실은 그게 과학이 아니라 과학은 시도해 보는 겁니다. 과학자가 아까 우리 이지원 선생님께서 과학이라는 건 자연현상 이면에 어떤 원리 법칙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과학인데 그 원리 법칙을 있는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안 했을까요? 굉장히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부모님이랑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이 안 돼서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과학자들도 연구 대상인 자연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분의 1의 확률이 있다면 해볼 만한 거야. 100개가 있어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 100만 분의 1이라는 가치만 있다면 시작해보지. 왜? 그게 과학이니까.
과학은 시행착오의 가치가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과학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내력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를 이 자리에까지 만든 하나의 역할하는 데 있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어머님들께 질문을 참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머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보시니 과거에는 내가 어렸을 때 아니면 내 학창 시절 때는 이런 게 저런 게 없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일단은 저는 5가지의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지금을 VUCA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영어를 써서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필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제 수업 시간에는 필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만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질문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자라고 하는데 VUCA 시대는 과학이라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라는 어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불투명한 그런 과학에 새로운 어떤 도전, 인간이 어떻게 불투명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만드는데 노력하는가가 작은 공의 도전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6일이죠. 10월 달이 되면 10월 5일인가 6일 날이 우리 인류가 우주로 처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스푸트닉을 발사했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원래는 10월 달에 강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10월의 하늘이라는 강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었지만 오늘은 날짜가 맞지 않아 9월 30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도약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도대체 시행착오의 가치를 봐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VUCA 시대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래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타임슬립이라 해가지고 오기도 하죠. 스토리를 보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간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과학적인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모하다 하더라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죠. 혹시 지금 인간이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120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120살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제가 일부러 그 원어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2022년에 과학자들의 모든 과학자들은 아니지만 어떤 과학자들의 그룹에서는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했더니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났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60살까지 살 수 있는데 늘려서 150살까지 사는 것과 원래 150살까지 살 수 있는데 60살까지밖에 못 사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 강연할 때나 선생님들 연수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퇴직하고 100년 동안 뭐 하실 거냐고요. 사실은 굉장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퇴직하면 연금 받아서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그동안 못했던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15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럼 150까지 산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그래 60세까지 살 거야 라고 하고 대비를 했던 것과 150살까지 산다고 생각할 때는 대비가 달라야 됩니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150살까지 산다 못 산다의 그것보다 미래를 대비하세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미래를 대비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걱정입니다. 뭐하고 살까? 그래서 보면 사실은 데이터를 보면
얼마나 우리 인류에서 기대 수명이 늘어났는지가 보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기대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은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래 살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옛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학을 갈 때 저희 시댁어른께서 그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께서 유언까지 하셨습니다. 유언까지 하셨는데 제가 미국 유학 다녀와서 거의 30년 이상을 사시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오래 산다는 얘기죠. 제가 2개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아마 어머님들께서는 보실 영화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면 보실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아니면 소설을 읽은 사람? 좋아요. 그럼 제일 먼저 손든 학생? 네,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죠. 줄리엣이 몇 살입니까? 기억 한번 해보세요. 줄리엣이 몇 살일까요? 그럼 찍어볼까요? 몇 살 같아요? 18? 아닙니다. 조금 나이를 더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네. 16살. 알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냥 찍었는지, 진짜 알고 얘기하는 건지. 대충 찍었죠. 그런데 로미오하고 줄리엣에서 로미오가 여자예요? 줄리엣이 여자예요? 줄리엣이 여자죠. 근데 줄리엣의 나이가 13살로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평균 기대 수명이 45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3살이면 인생의 3분의 1을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학생은 아니고 줄리엣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때만 해도 거기에서 보면 카톨릭가에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작이랑 선을 봅니다. 결혼하려고. 그래서 줄리엣이 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그 나이에 결혼할 나이고 그 나이에 아기를 낳고 빨리 이제 죽게 되니까 그 나이가 그렇게 서클이 됐던 거죠. 자, 봅니다. 우리나라에 2009년에 그대로입니다. 신문을 제가 그냥 캡처한 겁니다. 2009년 5월 6일 전북일보입니다. 전북일보에 환갑잔치라고 해서 동네에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환갑잔치가 혹시 몇 살인 줄 아는 학생이 있습니까? 몇 살입니까? 60살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장 선생님 대상으로 연수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환갑잔치.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학교는 거의 다 환갑이 다가온 사람들이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60살이면 환갑잔치 안 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가 2009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6년, 15년 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수명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인간의 생활하는 패턴이 달라지죠. 근데 기대 수명을 늘린 1등 공신이 누굽니까? 뭐죠? 1등 공신. 기대 수명을 늘린 1등 공신. 과학입니다. 항생제를 만들었고 인간이 의식주 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쾌적한 생활에서 더워도 에어컨을 틀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어느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과학이 좀 덜 발달됐으면 지구가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얘기를 하는데 공룡은 과학이 발달돼서 멸종한 게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과학이 어떻게 지구를 좀 더 발전 가능하게 하느냐에도 많은 기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물론 우리 인간이 앞으로 과학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인류 발전에 패스트가 발전했을 때 인류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예전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 발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발병하니까 현대의 패스트다, 흑사병이라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인류가 300년 뒤로 퇴행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과학자,
대표적으로는 빌 게이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스트가 발병했을 때의 과학과 지금의 과학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는 멋지게 이겨낼 거라고 했는데 과거와 지금이 더 코로나 전과 지금이 과학이 더 발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훨씬 발달했습니다. 심지어는 생성형 AI가 저희를 위협하기도 하고 도전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OECD에서는 2018년부터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우리 인간한테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주냐면 앞으로는 모든 게 변할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게 변할 테니까 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2018년에 초등학생들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됐을 때는 아마 직업의 65%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업의 65%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면 35%로 직업군이 운영된다는 게 아니라 65%는 새로운 직업군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의사, 과학자, 공학자 그런 여러 가지 직업도 있지만 또 과거에 알고 있던 직업들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차마 어떤 직업이 지금 수그러든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조심스러워서 녹음된다고 그러니까 더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지만 직업군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4번이 있습니다. 4번. 새로운 직업은 새로운 기술을 요할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배운 것 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원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옛날에는 원자라는 용어가 없었고 원자는 더 이상 깨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원자 깨지나요? 안 깨지나요? 그쵸. 깨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 원자가 어떻게 될지 세상은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직업은 새로운 기술을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직업 교육이라 하면 의사가 돼야겠다, 과학자가 돼야겠다는 직업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진짜 뭔지 150년 동안 살려면 최소한 여러분이 재밌어하는 직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과학도로서 여러분이 과학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OECD 국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2018년부터 OECD에서 준비를 하세요. 미래는 변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직업도 변할 거고 그 다음에 세상도 변할 거고 그거에 따른 자동화도 될 거고 인구 구조도 변하고 다 변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를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없어 하는 건 좀 지나가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MIT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MIT 공과대학, 지금 고등학생이나 조금 고학년들은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MIT 공과대학에서는 매년 1월 달이 되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개의 획기적인 과학기술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 있어요. 우리는 매년 10개의 과학기술을 픽업해가지고 소개를 할 테니 경제나 산업이나 교육에서는 참고해서 이것들을 고려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 쳤어요. 동그라미 친 게 뭐냐면 영어를 번역을 어떻게 합니까? 팝하고로 번역하지 않습니까? 팝하고 번역하고 챗GPT 번역하고 챗GPT 동시 통역해 줍니다. 근데 저는 뭘 쓰냐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저는 디플이라는 걸 씁니다. 디플은 뭐냐면 DEEPL이라고 그래서 딥L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 인공지능 이용해서 하는데 이 디플 같은 경우는 파일이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하는 저장 파일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게 그대로 번역 파일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게 한국말만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언어가 뭐 자연어든 아니면 불가리어든 그거 넣기만 하면 나오는 언어도 또한 제가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번역했던 것들을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먼저 애벌 번역을 하고 인간이 좀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영어 사전을 씹어 먹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끄덕 계시는 어머님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랬습니다. 그래야지만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서 영어 사전을 외우고 씹어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학 가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한 티를 냈었는데 지금은 과거처럼 안 해도 다 과학기술이 도와주기 때문에 진행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25년에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소형 언어 모델도 된다, 아니면 천문대다가 어찌 됐다, 고속학습이 된다, 로보택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배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좀 더 사고를 유연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너무 놀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은 좀 지루한가 봐요. 그죠? 중간에 제가 조금씩 한번 보죠. 그래서 작은 에서 보면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을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소재를 가져올까? 근데 플라스틱이 요즘에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스틱도 분리수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보면 플라스틱을 발명하지 않았으면 상아, 원래 플라스틱을 만든 이유가 코끼리 상아 때문에 만든 거 아닙니까? 당구공 만들려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실수로 아니면 좀 더 발전적으로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오고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가능하면 지구의 기후온난화나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최소한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 없었으면 영화가 없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플라스틱이 발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영화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종이로 이 필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종이는 일찍 젖어지고 구겨지고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라스틱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2차 세계대전을 종결이 안 됐을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더 늦게 종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플라스틱을 가지고 군복을 만들고 낙하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폭탄 같은 거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간에 전쟁을 종결하는 그런 작품들이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이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유명한 플라스틱 제품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 보관이 좀 수월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일반 실온에 노출됐기 때문에 굉장히 곰팡이가 빨리 썰었는데 T사에서 만든 그런 밀폐 용기로 인해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이때 처음으로 플라스틱 덕분에 우리가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공연밖에 즐길 수가 없었는데 녹음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실은 플라스틱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우주로 보냈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혈액 같은 거라든지 인공장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컴퓨터라든지 비행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과학이 가질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과학이 발명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까지 많은 문명의 이 길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하는 관점에서 그러한 작은 공을 만들기 위해서 당구공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것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굉장히 번영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문제인가요? 과학의 문제인가요? 인간의 문제죠.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절약하고 이거를 좀 더 보존할 것인가 노력해야 되는 문제이지 과학이 발전됐기 때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또 다른 어떤 위대함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같이 참여할까에 대한 노력을 같이 하는 게 또 다른 인간의 도전이고 노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작은 공은 당구공을 봤다면 이번에 작은 공은
우주로 나가는 공입니다. 우주로 나가는 공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셨을 것 같은데 그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어머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희망 중에 하나는 내가 좀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보고자 하는 게 이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어머님들 중에서 아니면 보호자님들께서 나는 동산에 투자하겠다. 부동산에. 아니,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화성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은, 자, 달나라나 거기에 땅 좀 살까요, 우리? 왜요, 안 사요? 지구가 왜요? 달이나 그런 거 사도 별 의미 없다. 굉장히 현명하고 논리적인 얘기네요. 네, 손 들었나요? 네. 네. 달에는 헬륨-3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로 지구를 최대 15년 동안 돌릴 수 있다는데 그거를 찾으면 달도 지구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얘기할래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같은 데 안에 들어가는 지금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냥 물질. 휘토류가 달에서 휘토류. 네, 맞아요. 휘토류가 달에서 나온다 하니 그거에 사겠다는 말씀이죠? 투자하겠다고. 자, 누가 더 현명한지 한번 보죠. 제가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는 광고할까 한다고 생각하실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저는 없습니다. 저 안 삽니다. 저 안 사는데 여기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걸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고 우리나라 제가 아는 과학 선생님도 이걸 사신 분도 있으시고요. 이 실제로 팔고 있는 거 캡처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사실은 1967년에 UN 우주조약이 발표됐습니다. 우주조약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는 인류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나 특정 기관이 소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프라는 사람은 그래 나는 국가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야. 그래서 개인은 나는 소유할 수 있겠지라고 해가지고 이걸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저기 지역에 있는 야구장 있잖아요. 야구장 크기 2개만한 곳이 한 25달러라면 하시겠습니까? 그죠? 25달러면 한 4만 원 정도인데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변호사 비용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를 25달러면 증명서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이랑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야 되는 이유와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굉장히 학생들이 깊이 있고 현명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걸 팔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세션 마지막 슬라이드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실은 우주에 대한 거는 스푸트닉 1호가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쏘아 올렸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이 조그만 공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고민을 한 거죠. 우리가 우주를 나가서 뭐 하나? 우주 나가서 할 일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우주 안 나갈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2다리를 가지고 뭔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왠지 불안해서 고소공포증도 있는 것 같고 오래 살고 싶진 않은데 죽는 게 무서워서 우주를 안 나갈 것 같은데 우주로 갑니다. 우주로 가가지고 처음에 관측을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다 우주 통신으로부터 받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러한 어떤 우주에 대한 도전이 없었으면 지금의 핸드폰이나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주로 나가겠다는 꿈은 누가 먼저 꾸기 시작했냐면 1657년에 그 비숍, 그러니까 어느 신부님이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이 뭐냐면 The Man in the Moon입니다. 달나라에 간 인간. 어떻게 달나라에 갑니까? 이거 책 그거 표지입니다. 어떻게 달나라에 간 것 같아요? 새를 타고 가네요. 왜요? 어떻게 새를 타고 가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새를 타고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일까요? 새를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새가 제일 달까지 가깝게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상한 것 같지만 그때는 우주선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새를 저렇게 묶어가지고 달나라를 갈 수 있겠다라고 소설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학이 먼저 발달해서 이러한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먼저 발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우리가 달나라에 갈 수 있나? 아니면 우주 밖으로 날 수 있나? 라는 그런 상상력을 준 거죠. 그래서 보면 과학이 위대합니까? 인간이 위대합니까? 여러분이 위대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과학에 있어서의 원동력이 되고 과학 발전에 있어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소설이 생긴 300년 후에 인간이 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달나라에 도착했으면서 새로운 어떤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면 또 다른 어떤 미국에서는 달나라에 도착해서 진행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미 2021년에는 우리가 우주를 지금 우주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블루버진 같은 경우에서 자꾸만 여러 기관에서 합니다. 다만 옛날에 달나라를 갔을 때는 나사라는 미국의 우주공화국에서 갔는데 지금은 일반 기업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느 기업에서 우주 기술을 연구하죠? 한화 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보령제약에서 우주 정거장을 일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옛날에는 국가 주도로 했는데 지금은 일반 기업 주도로 하도록 새로운 어떤 우주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이거는 일본에서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정거장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드니까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도에다가 우주 엘리베이터 쏘아 올리는 그 기지를 독도랜다. 죄송합니다. 저기가 남극에다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게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근데 이 연구를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우주로 갈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도 안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될지 안 할지? 시도를 해야지 이게 될런지 안 될런지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시도도 안 해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보면 이러한 어떤 시도가 과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27년에 앞으로 2년 후에는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주에 우주 호텔 270실을 만들겠다라고 조감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같은 경우는 우주에 나가서 도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정거장에는 우주인들이 한 30여 명 지금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우주를 가자고 하는데 예전에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가지 말라고 그랬겠죠. 왜냐하면 저기 멀리 보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보면 인간이 위대한 이유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러한 위대함을 정리해 놓는 거, 그 다음에 도전하는 게 과학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 또한 뭐 한 장의 이게 티켓이 한 장의 티켓이 1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 완판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쏘아 올리는 게 우주선처럼 같다면 지금의 어떤 거는 기구처럼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특히 어떤 기업이나 돈 많은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혜택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나사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나사에서 미국의 우주항공국에서 우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나사에서는 뭐라고 발표하냐면 나는 아까 두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 더 이상 나사에서는 우주 개발을 하지 않겠다. 다만 일반 기업에서 우주 개발을 해서 달이나 아니면 화성이나 다른 곳에서 지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가져온다면 비싼 돈으로 사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오는 게 히토리움 나왔고 헬륨 나왔고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원어를 그대로 써놓은 거거든요.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직접 나사를 우주를 개척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국가에서 관여하지 않겠다. 그럴 테니 너희들 산업체에서 경쟁해서 가져온다면 우리가 그거를 비싼 돈 주고는 사주겠다. 제가 이 얘기 듣고 나도 투자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투자하자고 하지 마십시오. 투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이제 지금은 그 호프가 나름대로의 어떤 공식력이 없는 기관이지만 언젠가는 한 100년 후, 20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땅을 사는 것처럼 이러한 우주 공간을 사고 파는 그런 시대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세상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보면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아톰이라는 게 원자이기도 하지만 원자가 모든 걸 만드는 거의 근원입니다. 모든 물질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또 A라는 것이 1이 없이 100만이 생길 수 있습니까? 1이 있어야 100만이 생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1하고 100만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1이 100만이 된다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인내력이 필요한 게 과학입니다. 처음 공부하다 보면 과학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수학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고개를 막 흔드는데 근데 과학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학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엔 너무 감사한 게 컴퓨터가 많이 해줍니다. 인공지능이 많이 해주기 때문에 수학을 조금 못하더라도 과학에 대한 어떤 사고나 접근이 가능하면 굉장히 성과 있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한다고 그랬는데 유학을 다녀오고 그 다음에 에이펙의 그 모더레이터로서 조금 활동을 하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비행기 탈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8월 20일께 다녀왔는데 노스웨스턴 대학에 다녀왔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이랑 스탠포드 두 곳을 다녀왔는데 노스웨스턴 대학의 공과대학에 갔더니 이게 현수막으로 크게 걸려있어서 제가 찍어온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Flexible Thinking, Expensive Idea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유연한 사고가 돈을 번답니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100시간 일하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유연한 사고, 얼마만큼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돈을 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죠. 옛날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어땠냐면 사업을 하려면 돈을 벌려면 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자본이 없어서 성공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광주에서 가장 번화가, 사람이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 어느 시내? 어디? 정당? 첨단? 충장로. 충장로. 광주 인구가 몇 만입니까? 140만, 150만이잖아요. 충장로에 모든 광주 인구가 간다고 해도 15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이커머스 가게 되면은 몇십억 명이 그거에 대해서 클릭하고 옵니다. 1원짜리 이렇게 팔면은 1억입니다. 1원짜리 팔아도. 거기에서 성공한 게, 아마존에 성공한 게 뭐라고 합니까? 호미. 이커머스가 뭡니까? 직접 우리가 팔지 않고 그냥 그 온라인상에서 물건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성공한 게 호미, 그 다음에 때밀이 수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봤자 7천만인데 인도 사람 10억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만족감을 느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공대에 써 있습니다. 비싼 생각은 유연한 사고이다. 얼마만큼 내가 말랑말랑한 사고를 하는지, 얼마만큼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다만 인내력은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행착오의 가치를 많이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그게 성공의 길로 돌아온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2018년에 라스베가스에서 사진 찍어온 겁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전자제품 박람회가 매년 1월 달에 열립니다. 세계 전자제품 박람회에서 베스트 상품으로 뽑힌 겁니다. 뭘까요? 뭘까요? 네, 저 뒤에 학생. 자, 유연한 사고, 플렉시블 띵킹이 돈을 번다고 했습니다. 뭘까요? 보청기. 보청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보청기는 아닙니다. 네, 또. 뭘까요? 네. 네? 웨어러블 자판? 작품. 네, 웨어러블이에요. 근데 웨어러블 뭐? 허리에 차는 거.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의료기기 중에서 웨어러블이라고 그래서 학생이 말한 것처럼 웨어러블이라고 그래서 몸에 부착하는 게 있고 임플란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치과 임플란트만 생각하잖아요. 몸에다가 그런 어떤 물질들을 넣어가지고 우리 몸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를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처럼 심는 건데 이거는 웨어러블이라 합니다. 웨어러블은 맞습니다. 그런데 허리에 차는 건 아닙니다. 뭘까요? 어머님 말씀해 주십시오. 뭘까요? 제가 눈이 나쁜데 굉장히 잘 봐. 어머님이 말씀해 주세요. 뭘까요? 아니요. 시행착오 괜찮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네일아트입니다. 네일아트인데 그냥 네일아트가 아니라 여기에 로봇 같은 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칩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네일아트에 칩이 들어 있고 이 역할이 여기에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해 줍니다. 내가 너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내 그 손톱이 단백질이 충분한 건지 해주고 그거를 여기에 인터넷에서 전송을 해가지고 내 주치의한테 보냅니다. 그럼 내 주치의가 저 사람이 몸이 안 좋네 라고 해가지고 체크해서 약을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든 회사가 어디일까요? 로레알 회사입니다. 로레알 회사가 뭐 하는 회사죠? 화장품 회사입니다. 여기 있죠? 로레알. 화장품 회사입니다. 사실은 화장품 회사에서 전자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베스트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화장품은 코스메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얼굴에 발라서 이쁘게 하는 게 화장품인데 지금은 오래 살다 보니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을 미리 디텍트해서 진행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건강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19년에 로레알에서 만든 또 다른 베스트 상품입니다. 이게 이제 시판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판됐다가 지금 다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로레알 회사입니다. 이건 뭘까요? 어떤 걸까요? 그쵸. 머리빗에 센서를 넣은 겁니다.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센서를 넣어서 내 두피에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넣는지, 우리가 코티졸 가지고 스트레스를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탈모가 되는지 그걸 체크합니다. 자, 얘는 뭘까요? 쟤는 머리라고 그랬습니다. 얘는 뭘까요? 네.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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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건강하게 관계되는 겁니다. 네. 심박수. 심박수 측정하는 거? 네. 굉장히 좋은 시도였으나
심박수로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나이 들면, 네. 한 번 더 하죠.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근데 우리가, 네. 저기 중간에 있는 여학생도 있네요. 뇌파. 아닙니다. 저는 혈압. 혈압.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담배? 여기 손목에 저기 맥박 재는 거. 네, 저기 있는 학생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기. 사실은 미용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미용. 네.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관절. 관절이 튼튼해야지 아름답긴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딱 한 사람만 더 하죠.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네, 뭘까요? 같습니까? 머리카락 수. 머리카락 수는 저쪽에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피부에 가장 먼저 느끼는 노화가 뭐라고 합니까? 주름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외선 또 나이가 들면 뭐가 몸에서 빠져나간다고 그러죠? 수분. 누구야? 네, 죄송합니다. 수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목말라라고 느끼면 우리가 목말라라고 우리 뇌가 얘기를 하면 이미 몸에는 수분이 부족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흐르는 시간이 있으니까. 얘가 수분 측정기입니다. 피부에 패치를 붙이고 있으면 수분이 부족할 것 같으면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물 마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뭐냐면 옛날에는 아파야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프기 전에 메시지를 줘서 내가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는 게 현대 의학의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경우에 의사과학자들을 요구하는 이유, 다른 나라에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의사과학자가 많은 이유는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의사과학자들이 하는 하나의 공대생과 의사과학자들이 하는 하나의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패치를 붙이고 있으면 내가 목말라가지고 목 갈증 나라고 하기 전에 물을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물에 수분을 촉촉하게 해줘서 나이 들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건조증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든 회사가 어디라고요? 화장품 회사예요. 그래서 보면 화장품도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코로나 직전에 시카고에 있는 산업과학박물관 가서 직접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때 조금 운이 좋게도 제가 돌아다니고 거기에 있는 이 기획 전시관 팀장이랑 같이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랑 같이 기획 전시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제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거를 테스트를 시켜주고 데모용을 테스트를 시켜주고 사진을 찍도록 허락을 해줬습니다. 자, 뭘까요? 자, 또 한 번 찍어봅니다. 뭘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뭘까요? 네. 맥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맥박 아니.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겁니다. 네. 그림이 피아노가 나오는데 사람이 피아노 칠 때. 맞습니다. 피아노 스티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최고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피아노가 크기 때문에 연습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있는 공간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아노 스티커입니다. 피아노 스티커를 이거를 여기다가 제대로 배치하고 난 다음에 연주를 하면 저기에 패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음악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반드시 피아노가 있어야 되고 악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과학기술로 인해 가지고 이런 스티커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여기는 지금 없는데 핸드폰이 손에 안 들고 다니는 핸드폰도 그때 소개받았습니다. 핸드폰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냥 어느 순간 내가 전화 걸고 싶으면 위에서 떨어진다든지 그런 거, 이 마이크 안 들고 내가
무선으로 하면 좋지 않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는 접는, 폴딩되는 테레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 악기를 이렇게 진동해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것도 이미 코로나 전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타봤습니다. 이거 뭡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여기서 보면 로봇택시입니다. 사실은 웨이모라고 하는 로봇택시입니다. 사실 떨었습니다. 떨은 게 뭐냐면 혹시나 고장 나가지고 나를 안 내려줄까 봐 떨었고, 두 번째 떨은 게 뭐냐면 이 웨이모 택시는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혹시 전기가 단전이 되면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린다고 하기 때문에 좀 무서웠었거든요. 그런데 좋았던 건 뭐냐면 일단 굉장히 교통법규를 잘 지킵니다. 여기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기 때문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 택시를 싫어한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사거리에서 얘는 저기서 봤을 때 노란색만 되면 속도를 줄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는 속도 줄이겠다고. 근데 우리는 보통 택시 기사님들은 속력을 내서 통과를 하시지 않습니까? 밟아가지고. 그래서 이 웨이모가 막 돌아다닙니다. 너무 멋졌습니다. 근데 이게 웨이모뿐만 아니라 테슬라에서도, 이건 구글에서 만든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테슬라에서 만들어서 지금은 많은 경우에 자동차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뉴욕에서 내년부터인가 뉴욕에서는 헬리콥터나 날아다니는 그런 자동차, 드론 자동차들 상용화 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선생님이 살았던 세대하고 여러분이 살았던 세대는 너무나 많은 다른 세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와서 두렵다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다만 인간이 어떻게 자연을 덜 침해하면서 우리가 인류 발전을 시킬 것인가는 인간의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일 것이고, 과학기술이 여기에서 기여하는 바를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 것도 인간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야 되는 건 과학기술의 발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과학기술을 우리가 관리하고 눈여겨 지켜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과학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헤븐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저랑 앞에 있는 학생이랑 목을 바꿔요. 목을 바꾸면 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인간의 아이덴티티, 인간의 정체성이 심장에 있나요? 머리에 있나요? 머리에 있죠. 근데 머리에 있다라고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는 심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화, 옛날 영화가 있었습니다. 왠지 제가 이 학생한테 굉장히 끌려요. 아니면 어머님한테 너무너무 끌려요. 알고 봤더니 저의 첫사랑의 심장을 이식받은 겁니다.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아이덴티티는 머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가 시작돼서, 헤븐 프로젝트 연구가 시작돼서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연구를 시작했는데 인간의 목을 바꾸는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얘기가 아니고 이미 2013년에 연구를 개하고 원숭이하고 고양이를 목을 바꿨습니다. 목을 바꿔가지고 짧게나 생존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포유류들이 개와 고양이를 계속 목을 바꾸는 연구들이 시작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이 연구에 대한 연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지원했었지만 지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이 연구자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인간성을 말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또한 우리가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것도 인간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마도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00만 분의 1의 확률, 그 얘기는 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숫자적으로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로켓보이라고 하는 그런 히커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사에서 근무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어머님들께서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반드시 10월의 하늘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옛날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사실은 처음에 이 영화의 감독의 의도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뭐냐면 이게 탄광촌 얘기인데요. 버지니아에 있는 탄광촌 얘기인데 아버지가 탄광촌에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미식축구를 잘해서 대학을 갑니다. 근데 작은 아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을 해요. 이 아들을 어떻게 먹고 살게 할까? 그래서 이 아버지의 최대의 꿈은 뭐냐면 내 직업을 물려줘야겠답니다. 근데 이 아들은 공부를 싫다는 거예요, 탄광은. 근데 탄광은 싫다고 하면서 어디에 꽂혔냐면 아까 10월 5일 날인가 10월에 미국에서 대대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구소련에서 인공위성을 쏘았다 라고 뉴스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련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나 피난을 가야 되나 하다가 저 히크만이 그러면 우리도 만들어 보자 로켓을 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만드는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얘는 공부도 못하는데 공부를 못하고 말썽꾸러기입니다.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로켓을 만든다고 하니까 너무나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돈도 없으니까 로켓을 만들려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철로를 잘못 뜯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잘못 써가지고 불을 나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한테 너는 내 뒤를 이어야 돼. 왜냐하면 내 뒤를 이으면 너는 먹고 살 거야. 너는 형처럼 운동을 잘 못하잖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여러 명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여곡절이 있지만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58년에 과학경시대에서 우수상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갑니다, 이 친구가. 대학을 간 다음에 나중에 나사까지 가게 되는. 근데 거기에서 저 친구가 이 해커만이 친구들한테 우리 로켓 만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친구들이 원래 공부를 하는 친구가 아니니까 동의를 안 해줘요. 근데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로켓을 만들어서 성공한 확률이 몇 %나 돼? 라고 물어봐요. 우린 몇 %나 돼야지 성공한 확률이야. 그랬더니 이 히커만이 얘기한 게 뭐냐면 8 to 1 mill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만 분의 1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높아? 그렇게 높은데 왜 이제 얘기하자 해가지고 우수상을 받습니다. 10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시도를 못 해봐. 우리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라 그래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 영화에 아버지가 마지막에 와서 아들한테 잘했다고 칭찬해준 그런 건데 꼭 보십시오. 실화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엄마 갈등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엄마 거기서 양쪽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엄마로서 그 갈등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히크만은 본인이 좋아하는 그러한 연구를 해서 우주에 나사에서 근무하고 은퇴해서 지금은 잘 사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곡초등학교 교사 정대상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아까 북학, 불확실한데 학교에서는 저희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할까요? 특히 이제 저희 현재 국어, 도덕, 사회, 과학 이런 전통적인 교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거 외에 다른 것들을 좀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 준비 또는 어떤 교육을 하면 좋을지 교수님께 조금 여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굉장히 운이 좋게도 저희 집 아이들이 둘 다 과학자입니다. 과학자라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제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이제 여기 광주에서 초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바가 있다면 아이들이 여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너무 많이 넣다 보면 아이들이 여백을 갖지 못하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그걸 생각할
그 뭐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은 빨라도 굉장히 여백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혹시나 어머님들께서도 지금 자제분들이 과학자로 아니면 과학을 즐기는 자제분이 되길 바라신다면 조금 여백을 갖고 지금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서는 부모님들이 자제분들을 교육할 때 가장 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시험에 대해서 자제분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답니다. 시험을 맞았냐 틀렸냐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같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하는 공부도 지겨워 죽겠는데 내가 애 키우면서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 하는데 사실은 힘드시겠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시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자제분들한테는 과학을 설명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자제분들한테 배우십시오. 사실은 그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합니다. 이제 그 역공학이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리버스 멘토링을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좀 더 배운 사람이, 좀 더 아는 사람이 기성세대를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자제분들 보니까 과학 좋아한다고 거의 다 손들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다녀오면 과학을 뭘 배웠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조금 더 촘촘하게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훨씬 더 얼마만큼 자제분들이 과학적 잠재력이 있는지를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학교에서는 너무나 많은 좋은 교육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이 여백과 더불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양초등학교 상혜예수입니다. 우주 천체들을 사고 판다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장모는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혹시 이에 대한 대처가 법률이 있나요? 있다면 그 사이트는 왜 아직까지 멀쩡하게 있나요? 지금 이거 정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도 알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다만 이게 법적으로 위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그게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우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거기에 좀 재밌는 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법이 아니라 그냥 그 재미로, 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재미로 진행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초등학교 3학년 신지우입니다. 현재 플라스틱 말고도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된 물질이 더 있을까요? 네.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서 플라스틱 말고도 과학 발전 아니면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될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뭐가 있을까요? 돌? 어떤 돌? 암석. 네, 암석은 저희가 그렇죠. 과학의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어떤 물질이죠. 또, 네. 거미줄. 네,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됐을까요? 강철보다 단단하게 만든 어떤 거미줄이 돼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실은 강철도 물질이고 사실 이 지구에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죠. 플라스틱은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그래서 보면 굉장히 많은 물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국초등학교 5학년 김희구입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그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과학 공부할 때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예요? 민국이 학생은? 과학 공부를 할 때 제일 어려운 점. 원리 설명하는 거. 근데 원리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 과학이 아니라 다른 거 설명할 때는 잘해요? 아니요. 미안해요. 그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원리를 설명할 때 반드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과학자들을 보면 많은 어떤 역사를 보면 과학자들이 옳은 설명, 맞은 설명하지 않아요. 설명을 하면서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과학은 퍼즐 맞추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즐이라는 건 개인이 맞추는 게 아니라 자연현상의 이면에 어떠한 원리 법칙이 있길래 이런 설명을 하는 건가에 대한 설명체계인데 그 설명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의 입장 같은 경우는 틀려도 돼요, 안 돼요? 틀려도 돼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과학자도 틀려요. 과학자도 틀리는데 여러분 당연히 틀리죠. 다만 조금 틀리더라도 원리를 잘 모르겠더라도 아까 제가 강연 중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내력이 필요한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결과가 조금 늦어도 인내력을 가지고 좀 참아보면 과학이 여러분들을 배신하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과학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순덕고등학교 1학년 조승효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우주로 나가기 위한 탐사 과정이라든가 우주에 대한 연구를 많이 언급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우주로 나가야 하는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강의에는 그 내용을 뺐는데 사실은 우주로 나가기 위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목적은 목적이 있어서 우주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지구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호기심을 어떻게 탐구할 것이냐, 그게 과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우주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없다의 목적보다는 다만 이제 그런 호기심이 확장되다 보니 혹여 우리가 지구가 수명이 있나요? 수명이 있대요. 수명이 있다고 그러죠? 태양이 수명이 다하면 지구도 수명을 다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 과학자들은 그래, 태양이 죽을 때 같이 죽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안 죽을 거니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인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과학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우주의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어떤 지식들이 의도하지 않게 우리의 지금 지구를 좀 더 풍족하게 하기도 하고 번영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바이 프로덕트라는 그런 부산물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영초 학부모입니다. 사실 주제가 시작이 아톰이길래 제 시대의 미래소년 아톰인 줄 알고 좋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어려운 강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그리고 또 학부모로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강연이어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아이가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고 자신감도 넘쳐서 조금만 잘해도 나 이거 될 것 같아 막 이런 엉뚱한 상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갑자기 자다께서는 엄마 뭐 이거랑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좋아? 막 이런 질문도 던지고 또 막 우주에 편지 쓰기 하면 예전에 키웠던 햄스터를 만나는 이야기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4학년이면 사실 부모로서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나 이런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아이는 아직도 먼 나라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냉정하게 넌 안 돼, 이거 해 라고 완전 현실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을 강연을 듣다 보니 조금은 생각을 내가 달리 해야 될지 어쩌면 우리 애가 정말 미래의 인재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부모로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미래의 인재입니다. 당연히 인재입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제일 많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서 영재 교육은 여러 어떤 파트들이 있지만 제일 늦게 가르쳐야 될 걸 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자를 늦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글자를 늦게 가르치는 이유가 혹시 저기 신영초 학부모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아이는 어떻게 읽을까요? 자, 혹시 여기 글자 모르는 학생 있습니까? 다 알아요? 모르는 아이는 어떻게 읽을까요? 글자를 모르는 학생이 읽을 때는 저거는 그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t could be anyth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글자를 알아버리면 이 학생은 상상력보다는 창의력보다는 신영초 학부모입니다 밖에 못 읽습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해야 되는 이유가 창의력과 상상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이고요. 두 번째, 예전에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상상력을 굉장히 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창의력은 두 땅을
발에 딛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건데 상상력, 공상력은 심지어는 공상력이라 얘기를 하는데 그냥 둥둥 떠서 보렵니다. 둥둥 뜨다 보면 언젠가는 그 아이가 자제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터득할 겁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달나라를 갈 거냐 새 타고 간다고 했습니다. 아까 모기식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도엘 박사의 머리라는 소설에서 나온 겁니다. 도엘 박사의 머리의 소설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도엘 박사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 목만 살고 이 아래는 다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조수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조교죠. 조수가 보니까 도엘 박사의 아이디어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교수인 것처럼 하면서 이 목만 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프랭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을 보면 18살의 메리라는 여성분이 대학도 안 난 분이 쓴 프랭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 충격기 만든 거 아닙니까? 소설에서. 그래서 보면 상상력, 공상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다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굉장히 좋지만 그냥 상상력, 공상력만 하면 그 자제분이 갖고 있는 포텐셜을 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갖고자 할 때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노력에는 인내력이 필요한 거고 그 인내력을 할 때 부모님들께서 먼저 조바심을 내면 아이들이 인내력을 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조금 참고 기다려주시면 자제분도 내가 언젠가는 깨닫는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면 믿어보세요. 잘할 겁니다. 아주 잘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초 3학년 서울입니다. 다른 땅에 살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아마도 집의 개념이 조금 우리 지구에 있는 집과 다르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주선에 이미 아폴로가 가서 착륙을 했기 때문에 집을 무엇으로 볼 거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지구의 땅에 지금처럼 짓는 집은 못 지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집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지을 수 있기도 하고 지을 수 없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지금 이주원 선생님께서 활동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 다녀와가지고 여기에 있어서 활동할 때는 졸립지 않지만 강연 들을 때는 참 졸립습니다. 저도 남의 강연 들으면 참 졸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꼭꼭 참고 같이 참여해주고 손 들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들께서 자제분들이 과학을 좋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긴 시간 동안 자제분들 독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제분들은 과학자가 되던 아니면 좋아하시는 의사가 되던 아니면 또 다른 직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과학에 많이 노출되면 이러한 노출되는 것 자체가 과학을 사랑하고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